제가 시골 문화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국문과를 나와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거든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 거죠. 교원 자격증도 따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었고요.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절 키우셨거든요. 어머니 속 썩이지 않는 게 제 목표였다고 할까요? 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국어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적성에 안 맞아서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대충 하지도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존경받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차별하는 선생님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30이 되던 해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어요. 학창 시절부터 생리불순이 심했고 생리통도 정말 심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선생님,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고요? 다시 한 번만 검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치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상견례도 하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서로 늦은 나이니까 빨리 하자고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조건도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결혼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자궁암이라는 걸 알고 예비시댁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라며 좋아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집에서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절대 이별할 수 없다던 남자는 결국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이미 예상한 일이라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파혼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잘 끝났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아서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을 쉬고 복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어요. 무기력하고 우울했어요.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학생들이 눈치를 줄 정도였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거든요. 몇 안 되는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사느라 바빠서 제 하소연을 들어줄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고 언젠가는 너무 말을 안 해서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본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싫었거든요. 어느 날 선배 언니에게 이러다가 무슨 일 낼 것 같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선배 언니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언니 추천으로 지방의 문화센터 한글 강사 일을 하게 됐어요. 잠시 복잡한 서울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쉰다고 생각해. 현실에서 좀 떨어져서 보면 뭔가 보일 수도 있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도 하고. 어차피 삶에 무슨 답이 있겠니? 그냥 여행 간다고 생각해 가볍게. 고마워요, 언니. 그래도 숨이 안 쉬어지고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전화해라. 밤이든 새벽이든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느 소도시의 작은 문화센터는 마치 동네 사랑방 분위기였지만 소박하고 정겨웠어요. 한글 강습반부터 서예반, 미술반, 댄스반,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군청 지원을 받아서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거든요. 제가 맡은 한글 강습반은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해 한이 되신 어르신들 10여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들은 모든 것이 낯선 저를 처음부터 열렬히 환영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글을 가르치게 된 성지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름처럼 참 지혜롭게 생기셨네. 어르신들은 각자 만들어 오신 떡이며 먹을거리를 잔뜩 부려놓고 환영회도 해주셨어요. 첫날이라 서로 얼굴을 익힐 겸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도 했어요. 평생 일만 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글을 못 배웠다는 어르신은 이제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어서 요즘은 날마다 살맛이 난다고 한박 웃으셨어요. 어떤 어르신은 가부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기 한 번 펴지 못한 채 살았고, 시집 가서는 역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수만 번 죽고 싶었는데 글을 배워서 그 한을 전부 글로 풀어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히시기도 했어요. 기집애가 글을 배워 뭐 하냐는 아버지 때문에 학교 근처도 못 간 게 한이 되셨다는 어르신도 계셨고, 글을 모른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평생 자식들에게도 숨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른다는 어르신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셨어요. 내 소원은 말이지 글 배워서 우리 손주 녀석에게 자랑스럽게 책 읽어주는 거야. 내 소원은 글 배워서 은행 가서 내 이름으로 통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난 글 배워서 시 한번 써보고 싶다. 어릴 때 시인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가 하면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는 어느 어르신은 나이가 들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보니까 아들 그늘에 가려져서 서러움 많이 받았을 딸이 그렇게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시더래요. 죽기 전에 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 써보고 싶어서 글을 배우러 오셨다는데 모두 박수로 환영을 했어요. 각자 가슴 아픈 사연 하나씩 가슴에 묻은 채 목표를 위해서 한자 한자 글을 익히고 배워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전 새삼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뜬다는 그분들의 연륜과 삶에 대한 통찰 속에 저는 어느새 조금씩 제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심리 상담을 그렇게 받아도 회복될 것 같지 않던 마음의 병이 매일 가벼워지는 느낌은 정말 신기하고 상쾌한 경험이었어요. 가끔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죠. 어르신은 지리산 어느 산골 자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답니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던 시절이었지만 어르신 집은 거기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런 집에 태어난 장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5살부터 일 나간 어머니 대신에 갓 태어난 막내를 업고 키웠고 밥을 지었답니다. 10살부터는 웬만한 반찬은 척척 만들었고 아예 집안일 전체를 도맡다시피 했고요. 밤낮 없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역정을 내셨답니다. 언제나 맨정신인 날이 없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서도 밥상에 술이 없으면 밥상을 엎길 일쑤였죠. 딸만 넷을 낳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후려치면 딸내미들이 단체로 울음을 터뜨렸는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애들을 밖으로 내쫓기도 했답니다.
그럼 딸들은 밖에서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오들오들 모여 앉아 떨다가 밤늦게 조용히 들어가서 단칸방 구석에 몸을 구긴 채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아버지 코 고는 소리, 어머니 한숨 소리, 애들 배에서 나는 꼬르륵 배고프다는 아우성 소리까지 어린 마음에도 복순 어르신은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답니다. 어느 해 드디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물고 빨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대요. 원래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 크게 낸 적 없는 딸들은 막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렸죠. 기집애가 배워서 어디 쓰게. 그저 나이 차면 시집이나 가면 되지. 어르신은 국민학교라도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코웃음만 쳤답니다. 너희들이 고기에 손 떼면 가만 안 둔다. 이건 우리 한수 먹일 거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아버지는 왜 맨날 한수만 챙기는데요? 우린 자식도 아니에요? 이게 머리 좀 굵어졌다고 어디서 말대꾸냐? 한수는 우리 집안 장남이다. 장남이 너희들하고 같냐고.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고 괜히 막내 동생도 미웠답니다. 매일 술만 먹고 노름만 하던 아버지 대신에 죽도록 일만 하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복순 어르신은 아버지 노름방에 찾아가서 어머니 몸이 불덩이 같다고 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없는지 서랍이며 장롱을 뒤지다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들고 노름방으로 갔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받게 해요. 이게 왜 이래? 이거 안 나? 안 나요. 아버지는 울며 매달리는 딸들을 모두 걷어차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답니다. 치료 한 번 못 받고 약 한 첩 쓰지 못한 채 어머니는 허망하게 눈을 감으셨죠. 숨을 멈춘 어머니의 눈에서 시커먼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당신도 얼마나 원통하실까 싶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붙들었대요. 어머니 장례 치를 돈도 없었어요. 딸들이 밤새 울다가 뒷산에 어머니를 묻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마치 하늘이 우는 것처럼. 아버지는 돈을 다 잃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잠에 골아떨어졌답니다. 어르신은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답니다. 이제 어머니 대신 복순 어르신이 일을 해야 했죠. 이웃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보리쌀을 얻어오기도 하고 어느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해주고 먹을 것을 얻어오면서 동생들을 키웠답니다. 복순 어르신이 일을 나가면 둘째, 셋째 동생이 살림을 맡고 넷째 동생이 막내를 키웠답니다. 그렇게 쉬지 없이 세월이 흐르고 어르신이 18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보따리를 싸라고 하더랍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어느 부잣집이었답니다. 처음엔 식모라도 하려나 싶었죠. 많이 말썽 잘 듣고 잘해라.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긴 채 가버렸고 복순 어르신은 바로 별채로 갔답니다. 그 집 식모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흰쌀밥에 닭고기가 놓여 있더래요. 시장기가 돌아서 한 숟갈 먹다 말고 집에 있는 동생들이 눈에 밟혔죠. 저기 이 쌀밥하고 닭고기. 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집에 못 가니까 있을 때 먹어. 식모는 차갑게 말을 하고 나갔죠. 왜 집에 못 간다는 건지도 모른 채 복순 어르신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불안한 생각에 밥상도 밀어버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식모가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긴 뒤 목욕을 시키고 새 한복을 입혀주었죠. 다시 별채로 돌아오니 술상이 놓여 있었고
잠시 후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왔답니다. 주인 어른이다. 잘 모셔라. 그제야 복순 어르신은 알았답니다. 자신이 팔려왔구나. 참 무서운 밤이었대요. 자신의 운명이 너무 허망하고 가혹해서 눈물도 안 나왔답니다. 그 집 주인은 제가 만약 도망가면 아버지에게 준 돈의 몇 배를 갚아야 한다고 각서까지 썼죠. 하지만 아들만 낳으면 첩실로 들여주겠다고 했답니다. 별채에 갇힌 어르신은 마치 사육당하듯 주는 대로 밥을 먹고 보름에 한 번씩 주인을 모셨답니다. 돈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아버지를 원망할 힘도 없었죠. 오히려 동생들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죽지도 못한 채 갇혀 살던 어느 날 태기가 있었고 10달 뒤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첫 젖을 물리기도 전에 마님에게 뺏겼죠. 아들을 낳으면 첩실이라도 시켜준다더니 식모처럼 살았대요. 안채에서 나는 아들 울음소리에 가슴을 누르고 아들 기저귀를 눈물나게 희게 빨아서 개고 말려 개면서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나날이었죠. 그렇게 먼 발치에서 아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가끔 주인 어른이 별채를 찾으면 시중을 들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아들이 10살 때 갑자기 주인 어른이 죽고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먼저 복순 어르신을 내쫓아 버렸답니다. 나가라. 마님, 저 갈 데 없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뭐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나가라는 말만 말아주세요. 아무리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마지막으로 아들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다가 들켜서 몽둥이까지 맞고 쫓겨났답니다.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어느 시골길을 밤새 걷고 또 걸었대요.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갈 때도 끝이 없이 이어지던 숲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깨어보니 지리산 숲길 어디쯤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국밥을 파는 작은 주막이었대요. 아이고 깼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아가씨가 숲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침 지나가는 생선장사가 발견하고 데려왔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고맙습니다. 인사는 생선장사에게 해야지. 주막 주인은 복순 어르신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 더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더랍니다. 그저 다 안다는 듯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아랫목에서 며칠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죠. 마음씨 좋은 주인 덕분에 기운을 차렸고 그냥 가기 염치가 없어서 살려준 은혜에 보답할 생각으로 잠시 주막일을 거들며 살았답니다. 봄이면 주인을 따라 숲으로 들러 다니면서 지천으로 깔린 나무를 캐서 반찬을 만들고 가을이면 너도 밤나무 숲을 뒤지고 다니면서 버섯을 따서 안주를 만들었죠. 직접 담근 술을 손님들 상에도 올리기도 하고 가끔 들리는 생선 장사에게 생선을 사서 겨울 내 꾸덕하게 말려 반찬으로 쓰기도 하면서 때론 산을 내려가 고기를 사와서 손님들 상에 차리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냈답니다. 중간에 친정에 돌아가기 위해서 예전에 살던 곳을 더듬어 갔지만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찾을 길이 없었대요. 결국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고요. 복순 어르신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주막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얼마 뒤 주막 주인이 병으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주막을 물려받았죠. 평생 은인을 지리산 기슭에 묻고 복순 어르신은 주막을 운영하고 살았어요. 어느 폭설이 내려 주막이 눈에 갇힌 날이 있었답니다. 겨울이면 언제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리산이었지만 그렇게 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정도가 된 건 처음이었죠. 그때 마침 생선 장사가 주막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히고 말았답니다.
오래전 숲에 쓰러져 있던 복순 어르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기에 그 사람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대요. 평소에는 그저 눈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보름 동안 눈에 갇히다 보니 정도 생겼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묘한 감정도 생기더랍니다. 눈은 녹았고 생선 장사는 떠났죠. 다시 온다는 말은 없었지만 늘 오다 가다 들르는 사람이니까 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얼마 뒤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생선 장사는 다시 오지 않더랍니다.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이 대신 생선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처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복순 어르신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 채 만삭의 몸으로 주막을 지키다가 아랫마을 지인에게 부탁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주막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갓난애를 보면서 누구 아이냐고 다들 의아한 듯 물어봤지만 평생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죠. 살다 보면 한 번은 만나지려나 했는데 참 이상하게 단 한 번을 못 만났어요. 물론 그립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들 아버지니까 언제고 한 번 볼 수도 있겠지 했는데 물론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누군지 말한 적도 없어요. 복순 어르신은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 결심을 했대요. 그래도 하늘이 불쌍하다고 자식 하나는 점지해 주셨구나 싶어서 감사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야 할 무렵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결국 주막을 접고 산을 내려왔죠. 산 아래 마을에 집을 얻고 작은 땅을 일구면서 먹고 살았고 아들은 읍내 학교에 보냈답니다. 그 아들이 커서 지금 읍내에서 쌈밥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지금껏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친정 가족에 대해서는 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아보려고 했지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잘 안 됐어요. 복순 어르신은 자신이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모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글을 배워야겠다 생각했죠. 혹시라도 언젠가 동생들을 만나게 되면 편지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어르신 얘기를 듣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어요. 차도 끊겼고 그냥 오늘은 자고 가라시는 거예요. 잠자리가 낯설면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르신과 나란히 자리를 펴고 누워서 빗소리를 듣는데 참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어르신의 품속 같은 그 방에서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잤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복순 어르신과 완전 절친이 되었어요. 혹시라도 어르신이 일 때문에 공부하러 못 오시면 제가 일부러 직접 찾아가서 과외를 해드렸죠. 그럼 어르신은 언제나 따뜻한 복순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가끔 어르신과 함께 숲에 가서 버섯 따고 텃밭에서 일도 거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제 발이 먼저 어르신을 따라 나섰고 제 마음이 먼저 텃밭에 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읍내를 지나가다 문득 쌈밥집을 한다는 어르신 아들 생각이 나서 슬쩍 들어가 밥을 먹기도 했어요. 어르신 손길로 키운 야채들을 이파리 가득 쌈 싸 먹으면서 제 마음은 언제나 싱그럽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 혼자 울컥할 때도 있었답니다. 모르는 사이에 쌈밥집 단골이 돼버렸죠.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쌈밥집 주인이자 어르신 아들은 항상 정겹게 맞아주었어요. 단골 손님과 주인으로서 눈인사만 하고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전 어르신 댁에 갔다가 쌈밥집 사장과 마주쳤어요. 단골 손님. 어머, 안녕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하시던 그 한글 선생님이 바로 단골 손님이셨어요? 어머, 우리 복순 학생께서 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쁘고 착하고 지혜롭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든지. 안 그래도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께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어르신 덕분에 전 귀한 밥상 얻어먹는데요. 새삼 다시 보니 아들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다정한 느낌이 어르신을 꼭 닮았더군요.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답니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왔고요. 복순 어르신에게 그 아들은 평생 가장 큰 보람이자 사는 이유였죠. 마흔에 얻은 아들이라 마음은 늘 애지중지하며 키웠지만 귀한 자식일수록 내려놓고 키워야 한다는 마음에 일부러 깊은 정을 안 주는 척했답니다. 그래도 아들은 불만 한 번 없이 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실력도 인정받았죠. 제가 못난 탓인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는 경쟁 사회가 참 싫었어요. 참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곁에 와서야 숨이 쉬어지더랍니다. 저도 그랬죠. 어르신 만나고 어르신 밥 얻어먹고 어르신과 나란히 잠자면서 저도 숨이 쉬어지고 잠도 푹 자고 그랬으니까요. 전 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일군 텃밭을 보면서 이렇게 싱싱한 야채를 5일장에 내다 팔아봤자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웠대요. 야채니까 며칠만 지나도 금방 시들어서 다 버려야 했죠. 차라리 그럴 바에 쌈밥집을 해서 야채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먹이자고 생각했답니다. 그 길로 전국의 유명한 쌈밥집을 다니면서 비법을 배운 뒤 그렇게 읍내에 쌈밥집을 열었고요. 사실은 어머니 곁에 살고 싶어서 왔어요. 식당을 하니까 지금은 당장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어렵지만 차차 살아야죠. 어머니 생각하는 아들의 진심도 아들 장사에 보탬되려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어르신의 마음도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참 뭉클했어요. 전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그랬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죠.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겨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해진 대로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아들은 공통점이 많았어요. 조금씩 왕래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지혜 씨하고 다 극복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지혜 씨는 오히려 저에게 차고 넘쳐요. 그런데 왜 청혼을 거절하는 거죠? 그건 제 개인 사정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지혜 씨가 좋아졌을 때 어쩜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하게 된 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는데 후회가 되었어요. 결국 제가 예전에 자궁을 드러낸 사실을 얘기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말했어요.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은 서로 좋은 감정이니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 핏줄 생각날 거예요. 아니요. 전 지혜 씨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요. 전 지혜 씨 친구할 생각 없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기훈 씨를 위해서 그리고 절 딸처럼 아껴주시는 복순 어르신을 위해서 제 마음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글 수업을 마친 어르신이 절 부르셨어요. 아들이 청혼을 했다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괜히 어르신 마음에 상처를 드린 건 아닌지, 혹여 저 때문에 속상하시는 건 아닌지,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지혜야. 네. 어르신 맨 처음에 제가 찾아왔을 때 그랬죠. 꼭 돌아가신 우리 엄마 같아서 자꾸만 걱정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네, 그랬죠. 내가 평생 엄마 해줄게요. 살면서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을 안고 버티면서 사는 거지. 나도 여태 그렇게 살았고. 내가 엄마 해주는 거 싫지 않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 우리 아들은 싫어요? 아닙니다. 그럼 그냥 우리 아들 구원 좀 해줘요. 내 40 아들인데. 이제 나도 80이 넘고 보니까 언제까지 살지 자신도 없고 그놈 짝이라도 지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엮어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 아휴 녀석이 혼자 속만 끓이고 있다가 지혜쌤 놓칠까봐 이 늙은이가 애가 달아서 쌤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줘요. 아니,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믿고 따라줘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도 못 낳는 몸. 아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나도 그렇고. 순간 어르신의 진심에 눈물이 났어요. 솔직히 그 사람의 청혼보다 어르신의 진심이 제 마음을 더 움직였어요. 결혼할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전 두고두고 어머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절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고 늘 먼저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 만들어 주시고 혹여 제가 늦잠을 자더라도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움직이시기까지 했어요. 일어나면 항상 엄마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누룽지도 꾹꾹 눌러 만들어주시고 제가 시골살이에 적응 못할까봐 거금을 들여 화장실과 욕실도 고쳐주셨죠. 시장을 가면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딸 같다고 부러워했어요. 시장에서 모자며 몸빼바지도 세트로 사서 맞춰 입었어요. 어머니는 햇볕에 얼굴 탄다고 한사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전 텃밭에 나가 일을 거들었어요. 그늘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굳이 강아지 마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일이 서툴러서 망쳐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허허 웃으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선크림을 듬뿍 발라주면서 애교를 떨었어요. 정말 엄마와 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5년 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죽어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죠. 우리 울보치에 또 난리 났네. 아휴, 내 죽어두고 어찌가. 그러니까 기운 차리세요. 병원에서는 그저 노환이라고만 했어요. 병명이 없으니까 치료약도 없었고 참 막막했어요. 전몸에 좋다는 약초는 다 구해서 다려 어머니께 드리고 한방 공부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신만이들에게 부탁해서 산삼을 구하기도 했고 제가 직접 귀한 버섯을 따겠다고 산에 갔다가 굴러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별 차도가 없으셨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나 그거 해주면 안 되겠니? 뭐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책 좀 읽어줘. 콩쥐, 팥쥐, 홍길동전 뭐 그런 거 말이야. 어머니는 뒤늦게 글을 배운 탓인지 책 읽기를 좋아하셨어요. 전 밤마다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어드렸어요. 콩쥐가 계모에게 구박을 받으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목에서도
낮게 한숨을 쉬시면서 참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잠깐 시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 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더니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보니까 어머니 몸이 딱딱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아무리 눈 좀 떠보라고 소리쳐도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가워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전 어젯밤 다 읽지 못한 책의 마지막 장까지 꾸역꾸역 다 읽었어요. 책을 덮으니까 눈물이 쏟아졌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마지막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결말을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꼭 복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 조심해서 잘 가세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장례식 내내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르신 복도 많지. 그래서 이장이 도에다가 효부상 추천을 했대. 아이고, 잘했네. 그래, 효부상 당연히 줘야지. 조문객들은 저를 추켜 세웠지만 그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의미였는지 몰라서 하는 말들이에요. 어머니는 제 곁에 안 계신데 효부상이라뇨?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런 걸 받나요? 납골당에서 어머니 혼자 두고 돌아서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서 내내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를 보내고 사는 게 참 허망해서 한동안 맥을 놨어요. 남편도 잠시 쌈밥집을 닫고 제 곁을 지켰어요. 우리 둘은 날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보려 애를 썼어요. 왜 꿈에 한 번도 안 오시는지, 어머니와 손잡고 걸었던 숲길에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 곁에 어머니 흔적이 안 남는 것 같아서 내내 미루다가 3개월 만에 정리를 시작했어요. 한글 공부하면서 어떻게나 열심히 복습 예습을 해오시든지 한자 한자 힘있게 눌러 쓴 글씨 위에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렇게 연습하신 공책이 수십 권이 넘었어요. 한글을 떼고 제일 먼저 김복순 당신의 이름을 써보고 감격하시던 그 모습도 눈에 선했어요. 김기훈 아들 이름을 수백 번도 더 연습하셨더군요. 송지혜. 제 이름도 수백 번 썼고 우리 선생님 예쁜 선생님이라고 열심히 적어두신 것을 보고 또 울컥했어요. 어느 정도 글씨가 익숙해진 무렵엔 우리 며느리 내 딸이라고 쓰신 것도 있었어요. 한번 가르쳐드리면 잘 기억하시고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2~3개는 당신 혼자서 연결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시던 그 모습도 유난히 잊혀지지 않았어요. 공책 맨 뒷장을 넘기니까 김복년, 김복자, 김복희, 김한수라는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시어머니 형제분들 이름 같다고 했어요. 글을 배우고 기억을 더듬어서 써두신 듯 했어요. 전 지금이라도 어머니 가족분을 한번 찾아보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어머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못 찾았어. 하지만 어머니가 형제분들 이름까지 저렇게 적어두신 걸 보면 평생 잊지 못하시고 그리워만 하신 것 같은데. 아, 뭔가 생각을 좀 해봐요. 흥신소 같은데 알아보면 안 될까요? 흥신소에 의뢰를 했더니 오래전에 지리산 어느 마을에서 사셨다는 것과 형제분들 이름만으로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알아보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풍문처럼 떠도는 소문을 전해주었어요.
큰딸이 부잣집에 첩실로 갔지만 아들을 낳고 쫓겨났고 딸을 팔아먹은 아비가 술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소식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렸어요. 전 언젠가 어머니에게 들은 지리산 어딘가에 있을 주막을 찾아 나섰어요. 남편은 어릴 적에 잠깐 그 주막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그런 주막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등산객들 쉼터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군요. 가보니 역시나 주막의 흔적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생활하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봄이면 나무를 캐고 가을이면 버섯을 따면서 그렇게 지리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어머니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노고단에 섰어요. 어머니는 지리산 노고단을 그렇게 좋아하셨죠. 산철쭉이 흐드러지게 핀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름이 마치 발 아래 깔린 듯 지나갔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한 집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 것인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읍내 쌈밥집을 팔고 시골집을 수리해서 쌈밥집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집 한편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공부방도 만들기로 했고요. 어머니 지내시던 방은 벽지도 새로 하고 쓰시던 물건과 장롱은 잘 보관해 두었어요. 살림집을 리모델링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쌈밥집 식당을 새로 지으면서 1년이 지났어요. 식당 개업을 앞두고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 납골당에 다녀왔지만 기일이 되니까 왠지 마음이 심란했어요. 아침부터 서둘러 어머니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벌써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우리 울보또 시작이네. 그만해. 어머니 마음 아프시겠다. 알았어. 안 울게. 어머니께 식당 개업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자. 어머니 기뻐하시겠지? 우리 어머니 몰라. 당신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좋다 하셨잖아. 그랬지. 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일을 다 옳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좋으면 당신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지혜야, 지혜야.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보니 어머니가 서 계신 게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하고 다가가면 어머니는 어느새 성큼 뒤로 물러나셨어요. 지혜야, 오지 마라. 어서 돌아가. 빨리 아버지에게 차 돌리라고 해라. 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다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엄마 꿈 꿨어? 근데 좀 이상해. 뭐가? 내가 어머니 부르면서 가까이 가니까 어서 돌아가라고 손을 내저으시는 거야. 빨리 아빠에게 차 돌리라고 고함을 치셨어. 어머니가 그러셨어? 여보, 뭔가 이상해.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 오늘이 엄마 기일이니까 꿈에 나오셨나 보네. 하지만 어서 돌아가라고 하시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불안했어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차를 돌려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쌈밥집 어디선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라가 보니 전기 합선인 듯 식당 벽 콘센트 쪽에서 불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소화기로 불을 끄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다른 곳은 괜찮은지 살펴보고 하다 보니 진이 다 빠졌어요. 남편과 저는 휴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제야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위험을 알려주셨다는 생각에 또 울컥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나와 당신 걱정만 하시네. 아휴, 그러게. 남편도 먹먹한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자, 기운 냅시다, 김기훈 씨.
원래 불나면 대박 친다는데. 우리 부자 되려나 보다. 그래, 아주 장사가 잘 될 조짐 같아. 당연하지. 우린 어머니가 딱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린 일부러 더 기운을 냈어요. 어머니 덕분에 식당은 무사했고, 불이 나면 대박 친다는 속설 덕분인지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쌈밥집이 시골로 이전했는데도 단골들은 잊지 않고 찾아와 좋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을 확장하기도 했어요. 다들 한적한 시골 고향에서 밥 잘 먹고 가는 기분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꼭 외갓집 기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우린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여전히 쌈밥집은 잘 되고, 여전히 저는 텃밭에서 어머니 손길처럼 정성을 다해 싱싱한 야채를 기르고 있어요. 동네 공부방에서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부부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항상 어머니가 우리 지켜주신다고 믿으면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내일 또 하루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